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서 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긴장 속에 득실을 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국내 산업 위치를 득과 실을 따져보고 달러 강세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에 관련해서 우선 환율 시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다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지금 뭐 한때 조금 달러가 주춤하는 듯 하던데 또다시 1,400원 뭐 돌파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예, 1,400원 뭐 돌파 내지는 안착 가능성이 사실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집권 2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좀 강달러 흐름을 사실은 유발시키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를 뭐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뭐 연착륙을 넘어서 지금 노착륙, 뭐 로랜딩 얘기까지도 나오는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11월에 연준이 추가로 좀 금리를 내렸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가 사실은 큰 폭으로 오른 거는 중국의 그 재정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발표된 재정 부양 정책이 뭐 10조 위안 정도의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지방정부 부채 조정에 다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실물 경기 회복에는 아직 그 부양 정책, 재정 부양책이 쓰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역의 그 위안화 환율이 상당 부분 이제 급등과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예. 그 영향이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식 시장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경영이 좋으니까 달러 강세 요인에다가 중국이 좀 경기를 좀 받쳐줄 줄 알았는데 부양책에 대한 좀 실망감이 위안화를 약세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우리 원화값도 떨어진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조현승 박사님, 지금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이제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공약만으로 보면 달러 값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나타난 거였고요. 네. 좀 전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건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1,400원대가 유지되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하락한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그 무역 수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트럼프 1기 때도 나왔지만 환율 조정국 그러면서 상당히 상대방 국가들을 압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은 미국 수출에는 불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이제 환율을 압박하면서 그 오히려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난 시장의 동향하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쭉 지나가면서 2, 3년 지나면서의 그 환율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조금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돈이 너희 너무 돈 싸게 만들지 마라. 너희 나라 돈값을 올려라. 이렇게 협박할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트럼프 공약 중에서 보면 뭐 관세, 재정 지출 늘린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또 달러 값을 밀어올리는 힘으로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또 있던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달러에 보는 시각은 조금 갈리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어떤 그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한 국채 금리의 상승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달러의 좀 강세 요인이고 또 인플레도 사실은 유발을 시킬 수 있어서 달러의 강세 요인을 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미국 경제의 어떤 예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미국 경제만 상당히 좋은 미국만 좋아. 네, 이러한 현상 자체는 당연히 자금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유입을
결국 가속화시킬 테니까 달러 가치를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상 문제로 넘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역 수지 적자, 미국 입장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압박을 할 거냐, 거기서 이제 환율을 갖고 그 수단을 이제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제 외환 시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이제 어떤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지 그 절하를 시키라고 해서 절하를 시킬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은 또 하나 이제 조금 의문점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들 아시고 성향상 이제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달러 약세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뭐 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또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올 수 있는 세계의 어떤 교육 둔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은 달러가 강세의 흐름을 조금 집권 초기에는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떤 통상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뭐 엔화라든지 또 위안화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원화에 대해서 어떤 절상 압력이 사실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달러의 흐름 자체가 좀 변곡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로 볼 때는 지금 예측이 참 어려운가요? 그렇죠. 당장 뭐 이번 집권 2기의 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는 다르죠. 1기 때는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를 물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 집권을 하고 한 1년 후 2018년부터 대중 어떤 관세를 매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장벽을 이제 쳤다라는 측면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약상으로 보게 되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강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것보다는 1기 때보다는 상당히 좀 강도 있고 또 상당히 조금 추진력 있게 왜냐하면 또 주변에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대부분 다 충성파이기 때문에 또 일기 한번 해봤으니까 또 거기에 그 의회마저도 지금 아직 하원이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라고 하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기 때보다는 상당히 더 공격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승 박사님, 아까 트럼프 일기 때 잠깐 환율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기 때는 어떻게 환율 압박을 교역상 등에 한 겁니까? 사실 그때도 구체적으로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런 식의 압박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환율 조정국이다라는 식으로 상대방한테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환율 조정국. 네, 그런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또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그 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았었죠. 예, 그때는 상당히 좀 낮은 상태로 유지됐었거든요. 달러 환율이 그렇게 됐었고 아마 이번에도 저도 초기에는 지금 상당히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지만 조금 지나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섞여 나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이랄까요? 지금 1,400원을 마치 외환시장이 다시 이렇게 시험하는 듯한 이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가 1,400원은 좀 곤란하다. 뭐 혹시 이런 입장이 좀 있나요? 이게 저항선이랄까 이런 게? 뭐 항상 뭐 최근의 사례를 보면 1,400원 선을 조금 정부 입장에서 마지노선으로 좀 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때마다 시장 개입이 나왔고 또 이게 1,400원이라는 이제 환율 레벨대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 자체 또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사실 1,400원이라는 환율을 맞았기 때문에 이 1,400원에 대한 환율에 대한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게 또 사실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원화가 급격히 약세되는 부분을 용인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저희가 이번 트럼프 집권 2기를 진입해서 좀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유연성을 좀 갖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연성을 갖자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400원 자체를 너무 뭐 과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1,400원 이상에서도 사실은 환율을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시장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것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국의 어떤 통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사실은 뭐 한때 140엔대까지 갔다가 지금 153엔, 155엔까지 왔고요. 그래서 원화 환율 자체가 지금 900원 환율인데 과연 우리나라 뭐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일본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안 좋으냐? 너무 뻔하죠. 우리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슈퍼 엔저라는 효과를 뭐 어느 정도는 또 보고 경기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과도하게 너무 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편적 관세라는 부분, 이게 뭐 얼마가 사실은 이제 매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사실 관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결국 원화 가치를,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유연성을 좀 갖기 위해서라도 뭐 굳이 1,400원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뭐 이러한 강력한 어떤 외환시장 정책보다는 조금 유연한, 그러니까 좀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좀 가는 분위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뭐 물가가 다행스럽게 지금 1% 초반대까지도 사실 떨어진 상황들이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보면 뭐 이전에 1,400원이 꼭 뭐 위험 레벨은 아니니 이제는 뭐 전세가 다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1,400원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어떤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환율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환율이 우리 개인들의 이제 여행할 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수입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2기 산업 정책에 정말 과연 어떻게 나올까? 공약대로 보면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불안하면서 긴장 속에 조금 이게 뭔가 큰 손실이 많은 거 아닐까, 충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현성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런 변화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1기를 한번 경험을 해봤을 때 트럼프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선거 때 했던 얘기하고 막상 집행하는 거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이 사람 스타일이 과거에 사업을 할 때도 크게 한번 블러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실제 협상에서 거기서 좀 깎아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협상의 기술이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행정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물론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상원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차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상원이라는 거는 이탈표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컨대 아주 극단적으로 기존에 했던 뭐 IRA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폐기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아마 그 폐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하더라도 뭐 상원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상원을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아마 그렇게까지 그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다만 몇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과 에너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민주당에 비해서 뭐 그 셰일가스 개발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갖다 상당히 좀 억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시추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거나. 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경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킨다. 본인도 스스로 뭐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뭐 탈퇴가 되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그 환경 관련된 걸로 환경 그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 상당히 이제 느슨하게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뭐 대중 압박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이 강해질 거다 그러는데, 물론 관세 60% 올린다는 거예요. 설마 60%는 근데 분명히 올리긴 올릴 거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한 그대로 60%까지 다 올린다면은 당장 미국 사람들도 큰 타격을 보게 돼요. 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건 맞죠.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익 통상에 있어서만큼은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차이를 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가장 큰 변화라면 좀 이쪽이 아닐까, 산업 정책에서. 산업 정책에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규제 완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후퇴, 환경 정책의 후퇴
파리 협약 또다시 탈퇴했다가 또 네. 바이든 정부도 다시 가입했는데 곧 또 탈퇴 선언하겠네요. 네, 그런 뭐 입장이라면.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 기업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IRA를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다른 나라 기업한테 우리가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영향은 줄 겁니다. 자국 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강해지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전면적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보조금을 폐지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자기네 자국 기업들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그 지역이 보면은 뭐 알라바마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상원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그 액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걸 완전 폐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보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법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한 곳이 뭐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그런데 과연 이걸 감축하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투자 지원 받기로 계약이 실제로 다 끝나 있나? 혹시 아직 최종 계약이 좀 안 돼 있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뉴스상으로 아직 네. 최종 계약이 마무리가 안 됐다. 마무리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정권 이양 시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자체가 뭐 폐기 가능성 낮다 하더라도 여하튼 지금 보조금 정책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의 어떤 감소가 사실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교롭게 4년밖에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연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어서. 4년. 네. 예, 그러니까 미국 법상을 보게 되면 연임이 그러니까 두 번밖에 대통령을 못하기 때문에 두 차례. 예, 두 차례밖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번밖에 남은 이제 4년밖에 남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측면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공격적으로? 거군요. 예, 연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조금은 자기 생각에 조금 맞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 예. 또 지금 뭐 하원에서도 뭐 하원 의장이 뭐 실수라고 했지만 반도체법 폐지 발언을 사실은 한 것들 자체는 여하튼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 국내 이제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워낙 핵심 산업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 민주당과 같은 어떤 그러한 조금 뭘까요? 좀 우호적인 관계 뭐 이러한 어떤 속에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법 두 분이 이제 폐기까지는 좀 쉽지 않지만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많이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외국 기업, 특히 한국이나 대만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원할 텐데 그러면 방법이 보조금이 아닌 뭐 관세를 물려서 직접 미국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확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은데 그 아까도 제가 뭐 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대선 때 선거 때 했던 공약을 다 믿으시면은 안 되고요. 예, 그거는 뭐 아마 다들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인식하시겠죠. 근데 네.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를 더 무겁게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떠나서 이제 약간 타겟을 정해서 할 가능성이 있죠.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이 보조금에 그러니까 그 IRA에서 처음에 한 거잖아요.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건 뭐죠? 미국에서 그때 해외 이제 우려국을 갖다가 정했죠. 그래서 네 나라죠. 그러니까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예,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을 하거나 러시아하고 합작을 한 그 반도체 기업은 없고 다 결국 중국이 되는 건데 결국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합작을 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보조금을 갖다가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거를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일률적으로 다 같이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상당히 그 품목별로 아니면 기업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식으로 기업을 갖다가 어느 기업은 되고 어느 기업은 안 된다라는 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택하는 게 바로 그 해외 우려기관 같은 거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거고 기업도 어떠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고 관세를 더 높인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나올지 지금 뭐 공약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기 때도 뭐 관세 위협을 했는데 실제 관세를 올렸으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말씀해 주신 반도체법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굉장히 환경 문제를 좀 생각했던 그 법이고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보조금을 많이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이것도 지금 폐지하겠다는 좀 확실한 입장이 좀 쓴 거 아닙니까? IRA 같은 거?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뭐 네. 폐기까지는 조금 그렇습니까? 쉽지는 않을 수가 없고 일단 뭐 또 상대방 기업하고도 약속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조정은 사실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셰일 오일이라든 이런 좀 화석 연료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예. 오히려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그 뭐 의무 이제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이제 전기차를 늘려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폐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 뭐 보조금의 보조금이지만 사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보조금도 만약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500불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00달러 차 한 대당. 예, 상업용으로 이제 나가는 전기차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 예.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를 뭐 수요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그 화석연료, 가솔린 차를 계속해서 수요를 할 수 있는 욕구가 상당히 커질 거고요. 거기에 만약 셰일 오일까지 더 생산이 돼서 미국 내 그 오일 가격,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보다는 사실은 그 가솔린 가격의 수요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이 이러한 법적인 어떠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이러한 셰일 오일 자체의 어떤 생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난 일기처럼 만약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참 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솔린 차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이제 짚어봤고요.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까 조현승 박사님 환경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뭐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출범 2기 때 손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많이 있죠. 득이 될 분야도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반사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봤을 때 중화학공업 위주의 전통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예, 아무래도 조선, 철강, 뭐 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규제에 민감한 산업들입니다. 예.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과 기회 어떻게 네. 어려운 부분 기회가 될까요? 일단은 그 뭐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예, 기회가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를 지금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가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중국에 많이 나가 있죠. 물론 예. 선단 공정은 거의 안 나가 있지만 그 레거시 분야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중국산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데 예.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중국의 추격을 갖다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됐을 때 주가를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폭락했어요. 예, 폭락을 했죠. 예. 근데 사실 배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캐즘 구간에 그러니까 캐즘이 뭐냐면은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막 신산업에서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는 순간을 네. 캐즘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배터리가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트럼프라는 거대한 폭탄이 하나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IRA의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감축을 하고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투명해진 거죠. 아이오닉 5 네. 보조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 이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트럼프의 정부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인데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이건 기술적인 것보다는 규제 때문에 지금 확산이 더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늘어나면요. 내연기관 차로는 자율주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전기차로 가게 됩니다. 장거리 자율주행. 전기 소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있는 배터리 가지고는 이게 어렵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거는 배터리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복합적이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뭐 당장 1, 2년 내에 될 리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컨대 10년 걸릴 거를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즘 구간에 들어간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빨리 조금 더 그 불황을 갖다가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불황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불황 탈출을 앞당겨주는 효과를 또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이지.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도 사실은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산업은 좋고 이 산업은 나쁜데 그 산업도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다르고 또 거기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전부 다 올리는데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고 이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분명히 타겟팅을 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인다 그러면요.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에서 북미로 수출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는 조금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과장해서 또 해석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저희가 좀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관세 말씀하신 대로 관세인데 이 관세라는 거는 중국이 만약에 강하게 관세를 때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관세 부분. 당장은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당장은? 같고요. 뭐 당연히 대중국 수출이 안 좋을 거고 그것은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한 또 관세 전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온다라고 하면 뭐 우리 같이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률의 둔화 압력이 올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중국이 만약 여기서 성장률이 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디프레이로 가는 거고요. 그 충격은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긍정적으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관세 또 여러 가지 통상 장벽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 틈에서 우리 어떤 그 뭐 부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이 살아날지는 좀 저희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국 관세를 강화하면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 그래서 국제 무역이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원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